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 나한테 화랑도 내. 울든가 소리라도 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데? 당신은 무능해. 뭐라고? 우리 애들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그걸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인데? 당신이 돈이 많았으면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우리 애들이 떠났을까? 이혼하자.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현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부모를 잃었고 아이들도 떠나보냈으며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잃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삶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과연 인생은 공평한가? 이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평범한 한국의 중년 남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다사다난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런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영도구입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이 빠르게 변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우리 집안 형편은 그 변화 속에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집안을 꾸리셨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아들로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가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8살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늘 기름때 무는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지만 저를 보면 웃어주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 마시고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낮이고 밤이고 일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가셨지만 저를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셨죠. 저를 대학이라도 보내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저는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마음을 나눌 가족도 없었죠. 부산에서 마기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큰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들고 지하철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면서도 묵묵히 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면서 운 좋게 중고차 매매를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만난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중고차 매매업에 끌어주셨죠.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여자가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가 생겼고 저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딸이 태어났고 4년 차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는 밝고 활발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비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병원에서 응급실을 드나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이야 벌면 되지만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으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저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저희 곁을 떠났고 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수가 떠난 건 크리스마스를 딱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트리를 꾸미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병원에 있던 작은 아이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순간 내 삶도 거기서 멈춘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몽한 상태로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던 것 같다. 아이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변했다. 아내는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집에 있어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제일 먼저 다가온 건 다름 아닌 딸 혜진이었다. 아빠, 제발 밥이라도 좀 먹어. 엄마도 같이. 아빠, 준수 오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슬퍼할 거야. 혜진은 겨우 8살이었다. 그런데도 부모를 걱정하고 오빠를 떠올리며 애써 웃으려 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빠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밤 아내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아니, 다툰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터뜨린 거였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나한테 화라도 내. 울든가 소리라도 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칠 것 같다고. 근데 우리에겐 혜진이 있잖아. 이 아이까지 잃을 순 없잖아. 그 말을 듣고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쉽게 달라질 수는 없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밖에 나가도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혜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오빠 이야기 좀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 오빠랑 놀던 거, 오빠가 좋아했던 거, 그런 거. 그게 왜 듣고 싶어? 그냥 아빠랑 엄마가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다. 아내와 나는 준수 이야기를 피했다. 그의 장난감도 치워버렸고 가족 사진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혜진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빠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준수의 앨범을 꺼냈다. 거기에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밝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오빠는 바나나, 우유 엄청 좋아했잖아. 맛. 그리고 치킨은 무조건 다리부터 먹었지.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준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울면서, 웃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준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존재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아내도 혜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준수를 떠나보낸 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우리 가족을 시험했다. 준수가 떠난 지 4년째 되던 해, 혜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들곤 했고 밥도 잘 먹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야위어 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보니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희귀한 신장 질환이라고 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님,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준수를 그렇게 떠나보냈다. 이제는 혜진 차례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 여보, 진정해. 당신은 이게 진정이 돼? 어떻게 우리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잖아. 아니, 난 못 받아들여. 절대 못 받아들여. 하지만 현실은 맹경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1년에 1억 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아내도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버텼다. 어느 날 혜진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 나 다 알아. 엄마도 맨날 울고 아빠도 잠도 못 자잖아. 그건 그냥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아빠, 나 오빠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꼬박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점점 더 약해졌다.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이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놀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왜 대답 안 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우리 가족 4명 중 이제 남은 건 딱 둘뿐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혜진을 떠나보낸 지 1년쯤 됐을 무렵이었다.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두 아이가 떠난 뒤로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저 숨 쉬듯 살아가고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문 앞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남자는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왔어? 저 사람 누구야?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다고. 그래, 이제 우리도 끝이니까. 끝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만하자는 말이야. 우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견디기로 했잖아.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데? 나 이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숨이 막혀왔다. 혹시 나 몰래 그 사람이랑 만난 거야?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오히려 당신이 왜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는 걸까?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내려 했던 우리 가족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무능해. 우리 아이들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난 이제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걸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인데? 당신이 돈이 많았으면,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우리 애들이 떠났을까? 난 이제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불행했던 일만 떠올리는 게 지긋지긋해.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내를 붙잡을 힘도 화를 낼 힘도 없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그래, 이혼하자.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이혼 따위가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부모님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이제는 함께할 배우자도 없다. 나는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처음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그 다음엔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도 모르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조금씩 이곳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 더 이상 한국의 일은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아니,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웬일이야? 너 전 부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사고 났대. 교통사고. 죽었어.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너 장례식 안 올 거야? 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여자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이미 밤이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도 나를 원망한 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5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전 부인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나는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 장모님 댁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을 때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 앉은 장모님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랜만입니다. 내가 여길 왜 왔어?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인사? 이제 와서 무슨 인사? 넌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하지 마. 나는 장모님의 표정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같지가 않아서요. 내가 그걸 왜 궁금해해? 이제 와서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거야? 내가 알 게 뭐야? 뭔가 있다.
나는 정말로 과거를 마무리하려고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다. 전 부인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야, 너 전 부인 진짜로 죽은 거 맞아? 그날 싱가포르에서 연락을 줬던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이미 장례식도 끝났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말은 너무 황당했다. 무슨 소리야? 나 며칠 전에 병원에서 내 전 부인을 본 것 같다. 처음엔 나도 헷갈렸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 그 여자 아직 살아있어. 장난하지 마. 진짜야. 여기 병원 주소 보낼 테니까 직접 가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이 살아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뭔가 꺼림직했다. 장모님이 나를 쫓아내듯 했던 그 눈빛, 그 이상한 반응들. 나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재활병원.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병원 직원에게 물어 그녀가 있다는 병실을 찾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전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당신 말 좀 해봐.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날 속였어? 이제 와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사고를 당한 걸까? 아니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나는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이 병원의 한 간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실 환자분께서 몇 년 전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사고? 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고 그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되셨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병원비 문제도 있고 해서 꽤 어려운 상황이셨거든요. 병원비? 네, 원래는 남편분이랑 같이 사셨다고 들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결국 혼자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숨이 막혀왔다. 빚이 많았다고요? 네, 아이가 아팠을 때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때 부인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바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 부인이 날 떠난 이유는 그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혜진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마다 바에서 일했다. 하지만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주위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사고를 당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했냐고. 내가 무능해서 그랬어. 나한테 말하면 내가 도망칠까봐. 그제야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 여자를 증오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녀는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미워했던 내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기로 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상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이 여자를 돌볼 것이다. 비록 그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곁에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철저히 밀어냈다. 너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그냥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가, 안 가. 나는 그녀의 차가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을 계속 찾았다. 말없이 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조용히 물컵을 채워놓았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려 했지만 가끔 내가 병실에서 나가 있을 때 문득 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그녀의 병실로 향했다. 작은 식판 위에 따뜻한 계란죽 한 그릇을 올려두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침대 옆에 두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 계란죽 먹고 싶어.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 계란죽 먹고 싶다고? 혹시 지금 있는 거야? 나는 말없이 식판을 들어 그녀 앞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한참을 죽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울어? 몰라.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 맛 너무 익숙해서 무섭게 느껴질 정도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그녀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비록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간단한 음료수랑 간식을 사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이제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으니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걸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골목길에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오랜만이네. 누구야? 야,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설마 우리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때 깨달았다. 이놈들은 전 부인의 빚을 쫓던 사채업자들이다. 그녀가 바에서 일했던 것도 나를 떠난 것도 결국 이놈들 때문이었다. 나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 여편네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라. 걔 살아있더라. 내가 보살피고 있다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놈들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 우리한테 아직 갚을 돈이 좀 남았거든. 그 빚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 그럼 빚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기어. 이 동네에서 사라지든가 돈을 갖고 오든가.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겨우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놈들이 먼저 움직였다. 어차피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야, 이 새끼 좀 손 봐줘라. 순간 놈들이 덤벼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3대 1이었다. 주먹이 날아왔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놈들 중 한 명이 내 멱살을 잡으며 비웃었다. 내 꼴을 봐라. 이 상태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너처럼 아무 힘도 없는 놈이 뭘 지키겠다고.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나무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휘둘렀다. 우와, 야, 이 새끼. 한 놈이 맞고 뒤로 넘어졌다. 그 틈을 타 나는 그대로 전력 질주했다. 놈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잡아, 도망치게 두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야 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놈들이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놈들을 피해 숨을 때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설 때였다. 그날 밤 나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놈들에게 맞아서 생긴 몽투성이 얼굴로 접수를 하려니 담당 경찰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죠? 신고하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협박, 폭행, 그리고 사체 관련 불법 행위. 경찰은 내 말을 듣더니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알게 된 모든 걸 이야기했다. 전 부인이 바에서 일했던 이유, 놈들이 그녀를 압박했던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놈들이 직접 저를 공격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체 관련 부분은 돈이 오간 기록도 있습니다. 전 부인이 남긴 서류 중에 일부 자료가 있어요. 경찰은 그제야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나에게 전 부인의 소식을 알려줬던 오래된 친구. 형, 그때 병원에서 형한테 전화했던 거 기억나? 그래, 기억하지. 근데 갑자기 왜? 그놈들 아직도 우리를 건드리고 있어. 뭐, 이번에 끝을 봐야 해. 도와줄 수 있어.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각오한 거야? 그래, 이제 도망 안 가는 거지? 응, 좋아. 그럼 나도 제대로 도와줄게. 그는 법조계 아는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해 법적으로 놈들을 몰아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형, 사채업자들 중에서 정식 등록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이야. 그러면 그놈들이 한 행동 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을 최대한 모아야 해. 협박, 폭행, 불법 대출. 그게 가능할까? 이건 형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경찰도 움직이기에 만들어야 해. 우리는 한 달 동안 움직였다. 나는 직접 놈들의 흔적을 쫓으며 경찰에 추가 증거를 넘겼고 변호사와 협력해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나는 전 부인을 대신해 증언대에 섰다.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아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데 왜 나서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라도 해야죠. 그날 놈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바로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함께 살아갈 시간이었다. 몇 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그녀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밀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짧은 거리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 나는 그녀 곁을 지키며 병원 생활을 도왔고 그녀도 조금씩 내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은 서울 종로의 한 재활병원에서 마지막 정기 검진을 받던 날이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유리창 너머로 한 아이가 보였다. 작은 체구에 낡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 그 아이는 보호소 선생님들과 함께 병원에 온 듯했는데 창가 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표정에는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저 아이 좀 봐. 저 눈빛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 나는 아내가 가리킨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다. 혜진, 우리 딸이 떠나기 전 나를 바라보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저 아이 보호소에서 온 것 같아. 그러네. 나 한번 가서 이야기해봐도 될까? 그래. 아내는 휠체어를 탄 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안녕. 이름이 뭐야? 유진이에요. 유진이구나. 몇 살이야? 8살.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8살. 혜진이 떠났던 나이와 똑같았다. 유진아, 어디 아파서 병원 온 거야? 아니요. 보호소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렇구나. 이모, 다리 아파요? 응, 조금. 하지만 괜찮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나는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내게 시선을 돌리더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우리 유진이랑 함께 살면 안 될까? 입양하자는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나도 몰라. 그냥 유진이를 보고 있자니 우리 아이 생각이 너무 나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유진이를 바라봤다. 작은 손, 말없이 딱지를 낀 채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눈빛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다. 그래,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가족이 되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로 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생이란 결코 끝없는 시험과도 같다는 걸 나는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다. 나는 부모를 잃었고 두 아이를 떠나보냈으며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졌다.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정말 공평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결국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돼. 삶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기회는 오는 거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세상에 공평한 건 없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짊어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을 누려.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삶은 정말 공평한 걸까? 아니면
단지 우리는 운에 따라 살아갈 뿐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을 이루기로 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일까?